문재인이 원래 4월 11일 날을 미국 가는 게 아니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이 기념식을 아주 삐까뻔쩍하게 하려고 언론 다 동원하고 준비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여태까지는 뭐 중요한 날짜를 한국하고 북한이 잡자는 대로 응해줬는데 이번에는 미국에서 웬일인지 4월 11일 아니면 안 된다 해서 두 나라 실무진 간에 날짜 잡는데 문제가 많았는데 한국 측이 다급하니까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되면서 실컷 4월 11일 날 잔치한다고 1년 전부터 준비해 왔는데 정작 잔치날에는 문재인이 남집에 지금 일하러 가게 생겨버렸어요. 아마 속이 대기 상할 거라고 보는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 어제 이 청와대에서 자신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미국 가기 전에 이제 임시정부 100주년에 대한 한마디를 하고 가야 되겠다. 내가 그 잔치에서 떡은 못 먹더라도 잔치에 한마디로 호스트로서 연설은 미리 하고 간다고 자기 할 말을 국무회의를 빌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약하면 임시정부 100년, 특검 반칙의 시대 끝나야 된다. 임정 100년이라는 것도 웃기는 거예요. 임시정부가 끝난 지가 언젠데 임정 100년이 아니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라고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을 했다라는 것은 그냥 그날 해당 부서에서 간단한 기념식 할 일이지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라고 이렇게 삐까뻔쩍하게 온 나라가 다 동원되어서 마치 임시정부가 이 정권은 실제로 그러하잖아요. 건국절이라고 해서 48년을 무시하고 1919년에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의 기원이 있는 그런 한마디로 족보의 날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대한민국 48년 수립을 부정하고 임시정부 수립을 기념하는가? 거기에는 한마디로 불순한 친북 좌파적 사고가 개입되어 있다고 봅니다. 48년에 이승만이 단독 정부를 수립한 부분이 지극히 못마땅한 거죠. 그런데 이승만이 단독 정부를 수립하지 않고 공산당, 북한 공산당과 공동정부를 수립했으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 제가 임응수 변호사의 정상회담이라는 주말 코너로 일요일 날 그 방송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김규식이니 김구 주장대로 합작정부를 설립했으면 한 3년 안에 6.25 일어날 때쯤에는 재선거를 해서 아마 대한민국도 공산화 되어 버렸을 거다. 선거를 통한 공산화가 딱 되기 좋은 나라였다. 당시 체코도 마샬 플랜에 대해서 처음에 미국이 해주겠다고 할 정도로 서방 계열의 체코 망명정부 영국에서 간 베네시 대통령입니까? 그 정부는 친서방적인 색깔도 확고하게 있었어요. 물론 불신도 있었지만은. 자, 그렇기 때문에 임시정부의 방침이 마치 최선이고 임시정부가 이 대한민국의 국가 설립의 기원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가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임시정부에 있던 사람들의 주장대로 남북 합작정부를 세웠으면 대한민국은 1945년 2차 대전 종전 이후 좌우 합작으로 설립된 정부 대부분이 다 공산화됐던 것처럼 공산화로 그냥 쏠려 들어갔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남노당이 수없이 존재하고 좌파 세력이 존재하던 당시 상황에서 공동정부를 수립하면 북한에 있는 김일성의 공산당과 남쪽의 남노당, 좌파 세력의 협공에 열악한 우파 세력이 견디지를 못하고 다 사라졌겠죠. 6.25를 겪으면서 그 이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겪으면서 미국의 원조를 지켜보면서 미국이 고마운 줄 알았고 우파, 자유우파 이런 것이 소중한 줄 알았지.
이걸 겪지 않은 당시 무슨 좌파가 뭐고 우파가 뭔지 똥인지 오줌인지 다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국민 수준에서 결국은 합작이라는 것은 아주 집요하고 그 다음에 정적을 제거하고 이런 정치적 기술에서 탁월하고 거리 선동에 능숙한 공산 좌파 세력이 대한민국을 장악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특검 반칙의 시대를 끝내야 된다. 그러니까 임시정부는 그야말로 민주적으로 운영된 훌륭한 사람들의 이상적인, 우리가 실제로는 존재하지는 않는데 그림으로 보는 이상적인 그런 상태였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에 실제로 설립된 48년 이승만 이후의 정권들은 다 특검과 반칙을 가진 정권이었다. 제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임시정부의 관련자들 중에 건달도 있었고, 솔직히 말하면 민주주의적인 시각을 갖지 못한 사람도 있었고, 공산주의자도 있었고, 다양한 잡다한 세력들이 모여서 임시정부라는 이름에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서로가 대립하고 분열해서 주도권 싸움도 하고, 말이 임시정부지 그 임시정부에 걸맞는 그야말로 통제력을 가진 밑에 국민들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세입예산 대부분이 중국 국민당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고, 일부는 해외에 있는 교포들이 돼서 그래서 건물도 없고 활동도 하고 월급도 받았지요. 그래서 그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해방의 명분은 되었고 또 우리의 자존심을 세워주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마치 뭐 암살이나 이런 영화에서 보듯이 어마어마한 조직인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가상의 역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임시정부가 그것이 있어서 대한민국의 독립이 가능했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모든 지금 이 국가의 기초다, 기원이다라는 식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소설을 쓰고 판타지를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임시정부는 전부 인격이 훌륭한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은 굉장히 다르고 솔직히 말하면 윤봉길 의사 이후에 중국 정부가 이제 적극적으로 도한 부분이 있고 그랬죠. 38년도에 임종 예산이 57만 위안, 현재 가치로 60억쯤 되는데 그 중에서 57만 위안 중에서 50만 위안을 중국 정부가 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7만 중에서 50만 위안, 그러면 뭐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걸 다 중국 국민당 정부가 됐고 일부는 해외 교포들이 좀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라는 것이 솔직히 중국 정부의 지원 아래 그 항일, 항쟁의 그런 하나의 명분이 됐던 부분이지 거기에 밑에 무슨 손발이 있고 거대한 군사력을 거느리고 오죽했으면 몇백 명을 가지고 무슨 한국에 진공한다고 계획을 꾸미고 있겠습니까? 45년 직전까지도요. 그건 뭐냐? 그만큼 임시정부가 빈약하고 실질적으로 명분 이외에 지금 한국의 해방이나 항일투쟁에서 빛나는 역할을 한 부분은 별로 없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괜히 자랑스러운 역사를 억지로 만들어내서 왜곡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들을 웬만하면 재뿌리기 싫어서 안 하는데요. 근데 문재인이 마치 거기가 이상적인 자유와 민주와 평화와 평등이 넘치는 100년 전에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한국에 상상의 정부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꿈 깨라고 소금 좀 쳤습니다. 참고로 김구 선생도 뭐 객주집 같은 데서 시비가 붙어서 일본 사람을 때려 죽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지금도 어떤 사람은 항일투쟁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런 이런 항일과 관계없는 부분인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 가지만 가지고요, 우리끼리 미화하고 각색하고 그렇게 해서 마치 100년 전의 임시정부가 정말로 우아하고 민주적이고 훌륭한 가치로 가득 찬 사람들이 모였고,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한국의 진보 좌파의 권한인 것처럼 그렇게 갖다 붙일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요. 임시정부가 들어서던 즈음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서 소련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 초창기에 있던 사람은 좌파가 뭔지 우파가 뭔지도 몰랐고요. 이제 30년대에 접어들면서 소련 혁명 등을 영향을 받고는 김원봉이 어열단을 만들어 가지고 좌파 색채를 띠면서 일부 어열단이 무장투쟁을 했지만은 그렇다고 어열단이 임시정부의 똘마니 조직도 아니었고, 그리고 김원봉이 그렇게 하다가 이후에는 완전히 공산주의자가 돼버린 측면도 또 확고하게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인정할 거는 인정을 하지만은 그 1930년대에 사회주의자들이 덕실덕실 했지만 소련 혁명 직후였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그때 사회주의자가 많을 수밖에 없던 것은, 그걸 한번 생각했어요. 중국과 소련이 거의 접하고 있고, 소련이 국민당의 장개석도 소련의 영향을 받아서 접촉도 하고 했었고, 소련이 중국의 혁명 와중에 파견한 파견원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소련이 좋다 나쁘다를 지금 생각하는 식으로 공산주의 몰락 이후에 생각하는 것처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미국이 어떤 데인가, 소련이 어떤 데인가, 그런데 소련이 새로운 혁명의 사조 같아. 그래서 억압받는 사람은 소련에 대해서 환상을 가졌던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소련의 앞잡이 대의로 북한의 지도자가 됐던 김일성 쪽은 지금 올해 3.1 운동을 같이 하자니까 북한에서 반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임시정부를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김일성이 독자적으로 항일 무장 이렇게 투쟁을 해서 만주에서, 원래 김일성은 처음에 만주에 마적단 같은 도적 집단으로 갔다가 나중에 소련군으로 극동해서 입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이 만주에서 항일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만주 항일운동이라고 주장하는 부분과 전혀 다른 상해나 중경에 있던 또 소련군에 들어가 버린 김일성과 상해 임시정부의 거리도 굉장히 먼 거죠. 그래서 문재인이 조금이라도 역사 인식이 있었다면 북한 보고 임시정부 100주년이니 3.1운동 100주년이니 이야기를 했을 때 북한이 좋아할 건가 싫어할 건가를 알았어야 될 건데 워낙 무지하다 보니까 그것도 모르고 북한에 이야기했다가 거부당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의 말 중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뿌리이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원동력이다. 대한민국 그때 임시정부에서 민주주의라는 완전한 시각이 있었을까요? 민주주의가 모르는 사람들이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100년 전 임시정부가 세운 이상과 염원을 이어받아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첫 번째 정부로 의미가 각별한 만큼 우리의 다짐도 각별해야 된다.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을 걷어내고 다 함께 잘 사는 사회로 가야 된다. 그건 당신만 사라지면 됩니다. 이것이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성장하는 시대다. 지독한 가난을 극복하고 11번째로 경제 규모가 큰 나라로 성장했다. 인구가 5천만이 넘으면서 3만 달러가 넘는 3050 클럽에서 2차 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이 3050 클럽에 들어간 것은 우리가 처음이다. 당신 때문이 아니라 당신 앞에 대통령 했던 사람들 때문에 그리 된 거니까 생색낼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4.19 부마항쟁, 5.18, 6.10 그리고 촛불혁명까지 국민이 주역이 되어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일부에서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국민이 이룩한 100년의 성취를 깎아먹고 있다. 이제 저 같은 사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지요. 그래서 안타깝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문재인은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되고 특권층끼리 결탁 담합하고 공생하여 국민의 평범한 삶에 좌절과 상처를 주는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끝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말 참 잘했어요. 김의겸이 문제나 박영선이 문제나 김연철이나 최정호나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조동호 이런 사람들, 진영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특권과 반칙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청와대 경호처장의 갑질과 또 문재인 운전사 상금 논란에서 특권과 반칙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손혜원한테 특권과 반칙이 있었습니까? 문다혜한테 특권과 반칙이 있었습니까? 문준용이한테 특권과 반칙이 있었습니까? 문재인 사이한테 특권과 반칙이 있었습니까? 문재인은 그 이야기를 국민한테 하는 게 아니라 특권과 반칙에 대해서 자신한테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요.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린다 하면서 임정을 없애려 하거나 말아먹은 인물까지도 지켜 세우는 자가당착을 보이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임시정부 100주년 기리는 10명의 사진 작품을 갖다가 광화문 정부청사와 교보생명 건물에다가 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사업회가 이걸 했다는데요. 이승만이 없다라고 하고 있고 김구는 있다고 합니다. 자, 김구가 있다면 당연히 이승만도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안창호도 있고 김규식도 있는데 이승만은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었습니다. 임시정부에. 왜? 당시에 김구가 임시정부에 무슨 사무총장격은 할 수 있었지만은 김구가 임시정부에 대통령을 한다 하면 급을 좋아하는 한국 사회에서 김구가 급이 되나? 이렇게 되니까 김구가 대통령을 못하고 이승만을 시켰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승만을 시켜놓고 탄핵했다 하지만은 다시 김구는 이승만을 탄핵해놓고 주미 외교위원장으로 임명했고 또 해방 이후에도 유엔 감시하에 총선을 치르기로 그렇게 협력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구가 그까지 합의해놓고 갑자기 돌아서서 반대한 것은 김구가 한 것이지 이승만이 한 게 아닙니다. 자, 또 여운형도 있는데요. 그림에 10명 중에 여운형은 건국준비위원회, 건준이라는 좌파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한마디로 자신이 그 조직에 이승만을 얹어놓고 말아먹으려 했는데 이승만이 거기 응하지 않았죠. 그래서 임정에 간부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서기 전에 일본이 항복했다는 당일부터 여운형은 건준을 좌파 조직 건준을 가지고 자기가 대한민국의 주도권이 있는 양 했던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여운형이 건준을 세웠고 그 다음에 그 건준 안에 좌파 세력이나 남노당 세력도 많았는데 그리고 건준을 이은 남노당의 박은영이가 조선인민공화국을 설립하려고 하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되었다면 대한민국이 남아있지를 못했고 건준은 100% 북한과 합작하에 이렇게 베트콩처럼 흡수되어 버렸을 거라고 봅니다. 동아일보 칼럼에 보면 송평인 칼럼에 신채호는 무정부주의자였는데 임정이 수립되니까 자신의 그 주간지에서 임정에 대해서 집요하게 비판을 해서 결국은 그 비판 중에 또 일부는 맞고 해서 김구가 임정의 토대인 국민대표회의를 해산시키고 그래서 임정을 겨우 명명만 유지를 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임정이 나중에는 이름만 간판만 들고 다녔지 정부라고 할 것도 없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여운형과 박은영이 해방 이후에는 좌파로 돌았지만은 임정에서 또 적대적인 인물은 김원봉이었습니다.
김원봉은 영화 암살에 나오는 것처럼 무슨 김구하고 협력해서 암살을 하고 한 게 아니라 아예 임정을 김구가 일본에 쫓겨가지고 피해 다닐 때, 간판만 들고 피해 다닐 때 이런 조선민족혁명당이라는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밑에 강력한 일본에 대한 항일 무장투쟁 등을 한다면서 명분을 갖다가 얻어서, 그럼 뭐 숫자가 처음에 의열단에 11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일부가 매우 강력하게 김상옥 열사 등이 투쟁을 했죠. 그러니까 김원봉이 이제 내가 제일 유명하다, 내가 제일 열심히 싸웠다, 이렇게 하면서 임정은 내놔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김구가 여기에 대응해 한국국민당을 만들어서 그 김원봉을 갖다가 드러냄으로써 임정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김구도 임정하면서 이 계파 싸움에서 밀려서 뺏길 뻔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당시 임정이 김원봉에게 장악되고 김원봉이 건준 여운흥과 합작하고 여기에 이제 박은영까지 붙어서 남한 정권을 세웠다 하면 어떤 일이 생겼을지 뻔합니다. 제가 아까 김원봉과 김구가 영화 암살에서 둘이 만나고 잘 지내는 게 뻥이랬는데 여기 지금 이 칼럼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암살에서 김구와 김원봉이 반갑게 만나는 것은 거짓이다. 충칭, 중경에서 두 세력은 임정 지원자인 장개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싸우지는 못했지만 합작하는 척했지만 서로 집도 수십 리 떨어질 만큼 아주 불구대천의 앙숙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MBC가 임시정부 수립 100년 기념으로 드라마 이몽이라는 걸 제작하면서 이 첩보물, 무장항일투쟁 첩보물로 김원봉을 주연으로, 그 유지태가 주연이랍니다. 거기에 또 가상의 여자 조선인 요원까지 만들어가 첩보 드라마를 이렇게 만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애초에는 김원봉의 일대기라 했다가 서운사건 등으로 반대가 심하니까 설거머니 김원봉 일대기가 아니라 김원봉이 주연인 일제를 다룬 어열단 등을 다루고 있는 무장 독립투쟁 첩보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 꼬라지가 어쩌다가 김원봉 같은 사람이 이제 매주 드라마에 등장하게 되었나. 이것도 아마 청와대가 시켰을 건데 기가 찬 소리입니다.